저 누나, 우리 엄마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날 재벌집 꼬마가 제 손녀를 보더니 이러더군요. 아저씨, 저 누나 우리 엄마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사과를 떨어뜨렸습니다. 발밑으로 대굴대굴 굴러가는 사과를 주울 생각도 못하고 그저 그 꼬마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깔끔한 남색 코트에 반짝반짝 윤이 나는 구두를 신고 있더군요. 우리 시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차림새였습니다. 그 아이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는데 아마 운전기사인 모양이었습니다. 기사 양반이 당황한 얼굴로 꼬마에게 말하더군요. 도련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서 가시지요. 하지만 그 꼬마는 기사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제 손녀 서연이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꼬마를 내려다보더군요. 손님 아들이에요? 서연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가 걸린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복순입니다. 올해 68이고 이 재래시장에서 40년째 과일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평생 별다른 일 없이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서 과일을 떼어오고 하루 종일 좌판 앞에 서서 손님을 맞고 해가 지면 남은 과일을 떨이로 팔고 밤이 되면 쪼그라든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가 쓰러지듯 잠이 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특별한 것 하나 없는 그냥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꼬마의 한마디가 제 40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엄마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겼다.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서연이 얼굴을 보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건 그 아이 엄마가 서연이처럼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는요, 죽은 제 작은 딸을 빼다 박았습니다. 코며 눈이며 입술 모양이며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서연이 엄마 영순이가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늘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건 뭐 복사기로 찍어냈나? 엄마 어릴 때 사진이랑 분간이 안 되네. 그렇다면 그 꼬마 엄마도 영순이처럼 생겼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영순이처럼 생긴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민정이. 40년 전에 제가 남의 집에 보낸 제 첫째 딸 민정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얼굴 비슷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야. 우연의 일치겠지. 하지만 심장은 제 맘대로 되지 않더군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손끝이 차갑게 저려왔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기사 양반이 꼬마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도련님, 사모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빨리 가셔야지요. 꼬마는 못내 아쉬운 듯 서연이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고개를 까딱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누나, 안녕. 그리고는 기사 손에 이끌려 시장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주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과를 몇 번이나 놓쳤습니다. 서연이가 제 옆에 쪼그려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다, 괜찮다.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손님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서 할머니가 좀 놀랐어. 서연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한 소리요? 뭐가요? 저는 대답 대신 사과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빨간 플라스틱 바구니. 40년 전 이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쓰던 거였습니다. 여기저기 흠집이 나고 손잡이 부분은 헐어서 테이프로 칭칭 감아 놓았지만 저는 그걸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바구니를 볼 때마다 생각이 났거든요. 이 장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40년 전 저는 28살이었습니다. 남편은 공사장 일용직이었는데 일이 없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갓난아기를 업고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살림이었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이웃집에 가서 한 바가지 꺼오고 그것도 안 되면 물에 소금 타서 마시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공사장에서 다쳤습니다. 높은 데서 떨어져서 허리를 크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빌릴 데도 없었습니다. 친정은 저보다 더 가난했고 시댁은 진작에 연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자였는데 동네 이장님이 소개해줬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제 품에 안긴 아기를 보더니 말하더군요. 아기 예쁘게 생겼네. 혹시 아기를 좋은 집에 보낼 생각 없어요? 저는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내 새끼를 왜 남의 집에 보내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잣집이에요. 아기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하는데 아들만 둘이고 딸이 없대요. 딸을 입양하고 싶어서 수소문 중이라고. 보내기만 하면 아기는 평생 곱게 자라고 아줌마한테는 사례금을 넉넉히 드린다고. 저는 됐다고 그런 말 하러 왔으면 돌아가시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피를 토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제가 10년을 일해도 모으기 힘든 돈이더군요. 의사 선생이 그러더군요. 수술 안 하면 평생 하반신을 못 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날 밤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민정아, 민정아.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아니, 결심이라고 하기도 못합니다. 그냥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며칠 후 그 중년 여자가 다시 왔습니다. 저는 아기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아기를 받아들더니 말하더군요. 잘 생각했어요. 이 아기는 좋은 집에서 예쁘게 자랄 거예요. 아줌마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 여자가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놓고 갔습니다.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수술비를 내고도 남을 만큼의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남편 수술비를 내고 남은 돈으로 시장에서 좌판을 폈습니다. 그게 이 과일 장사의 시작이었습니다. 흠집 난 빨간 바구니는 그때 1,000원 주고 산 거였습니다. 남편은 수술 후 몇 년을 더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서 작은 딸 영순이를 키웠습니다. 영순이는 30살에 서연이를 낳고 35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서연이를 키웠습니다. 시장에서 과일 팔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았습니다. 민정이 생각은 평생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생각났습니다. 낮에도 생각났습니다. 길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보면 생각났고 텔레비전에서 입양 관련 프로그램을 하면 채널을 돌려야 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그래도 찾아갈 생각은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요. 돈 받고 자식을 팔아넘긴 년이 그 애가 저를 원망하면 원망했지 반가워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잘 살고 있기만 바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꼬마의 한마디가 모든 걸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이가 좌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까 그 꼬마 있잖아요. 말투가 웃기지 않았어요? 도련님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같더라. 그러게. 저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 꼬마가 왜 저를 보고 엄마 얼굴 닮았다고 한 거예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 그 집이랑 아무 상관없는데. 저는 바구니를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얼굴이 비슷해 보였나 보지. 세상에 닮은 사람 많잖아. 그렇긴 하죠.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앞세우고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꼬마 엄마가 정말 민정이라면, 만약 내 첫째 딸이 재벌집 며느리가 되어 저렇게 큰 아들을 두고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민정이는 행복하게 사는 걸까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부러울 것 없이 사는 걸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치도록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2시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다가 문득 찬장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거기에 낡은 과자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상자. 서연이도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고 와 올라서서 그 상자를 내렸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제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고 저는 울먹이는 얼굴로 아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제가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1984년 3월. 민정아, 엄마가 미안해.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눈물이 마르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정이를 찾아야겠다. 딸이 어떻게 사는지, 행복한지 단 한 번만이라도 멀리서 보고 싶다. 그런데 그 결심이 어디로 저를 이끌게 될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그 꼬마를 생각했습니다. 도련님이라고 불렸으니 분명 부잣집 아이였을 겁니다. 운전기사가 따로 있는 집, 그런 집이 이 동네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시장 사람들한테 슬쩍슬쩍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요즘 시장에 부잣집 꼬마가 온 적 있어요? 검은 코트에 구두 신은 애요. 운전기사가 데리고 다니던데. 건어물 가게 영자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 그 애? 나도 봤어. 엄청 예의 바르던데. 어떤 집 애냐고 물어봤더니 기사 양반이 말을 안 하더라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애가 또 왔어요? 응, 몇 번 왔어. 시장 구경하는 게 재밌는가 봐. 요즘 애들이 시장을 어디서 보겠어. 다 마트만 가지. 저는 그날부터 시장 입구 쪽을 자주 살폈습니다. 혹시 그 꼬마가 다시 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 아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재벌집 도련님이라면 분명 신문이나 뉴스에 나올 만한 집안일 거라고요. 저는 서연이 몰래 컴퓨터를 켜봤습니다. 서연이가 학교 숙제할 때 쓰는 낡은 노트북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뭐라고 쳐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재벌, 손자, 8살. 그런 단어들을 쳐봤는데 나오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뭐예요? 인터넷 하시게요? 저는 후다닥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 아니다. 그냥 이것저것 보다가. 서연이가 의아한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시장 입구 분식집 사장님이 저한테 말을 걸어왔습니다. 복순이 언니, 그 꼬마 있잖아요. 부잣집에. 네.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애 알아냈어요. 우리 시장 끝에 부동산 하는 김 사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집이랑 거래한 적 있대요. 그래서요? 어느 집 애래요? 분식집 사장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태호 회장 손자래요. 강태호 회장 알죠? 그 큰 건설회사. 저는 멍해졌습니다. 강태호 회장. 텔레비전 뉴스에서 몇 번 본 이름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자라고 했습니다. 건물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그런 큰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 회장 손자라고요? 응.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 집에 아들이 하나 있대. 그게 그 꼬마인가 봐. 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강태호 회장. 그 집 며느리가 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서연이가 잠든 후에 다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강태호 회장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수많은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족 관련 기사를 찾았습니다. 한참을 뒤지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몇 년 전 기사였는데 강 회장 큰아들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강태호 회장 장남, 입양 출신 신부와 결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입양 출신 신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사진이 떴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와 턱시도를 입은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아니, 서연이가 아니라 영순이었습니다. 제 작은 딸 영순이 젊었을 때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눈매, 코, 입술, 턱선.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민정이. 저는 화면 속 여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강민정. 결혼 전 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딸이다. 40년 전에 내가 보낸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었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저는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강민정 씨는 어릴 때 입양되어 경기도의 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했다고 했습니다. 입양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결혼한 것이 화제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기도. 저는 그 부분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40년 전 그 중년 여자가 말하길 아기를 데려갈 집이 경기도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는 집이라고. 틀림없었습니다. 기사에는 사진이 몇 장 더 있었습니다. 결혼식 피로연 사진, 부부가 손을 잡고 웃는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민정이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다.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다른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번만 보고 싶다. 멀리서라도 한 번만 직접 보고 싶다. 사진 속 얼굴 말고 진짜 살아있는 민정이 얼굴을. 저는 그날 밤 거의 뜬 눈으로 세웠습니다. 아침이 되어 도매시장에 갈 시간이 됐는데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40년간 눌러놓았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오늘 할머니가 좀 아프다.
시장은 내가 좀 봐라. 저는 서연이한테 그렇게 말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병원 가볼까요? 할머니 안색이 안 좋아요.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한숨 자면 괜찮아질 거야. 서연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다가 알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정이네 집이 어딘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가야 하지? 그 집 주소를 알아내야 하나? 아니면 그 꼬마 학교를 알아내야 하나?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꼬마가 다니는 학교를 알아내면 학교 앞에서 기다리면 언젠가 민정이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꼬마 엄마니까 학교에 올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다시 부동산 김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점잖게 물어봤습니다. 그 강 회장 손자가 어느 학교 다니는지 혹시 알아요? 김 사장이 의아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세요? 저는 둘러댔습니다. 아, 그냥 그 애가 시장에 와서 우리 가게 과일을 좋아하길래 다음에 또 오면 서비스 좀 주려고요. 김 사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정도 집이면 강남 쪽 학교 다니지 않겠어요? 유명한 사립 초등학교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왔습니다. 강남. 그 말 한마디에 막막해졌습니다. 강남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가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버스로 얼마나 걸리는지, 지하철로 어떻게 가는지 저는 그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서연이한테 물었습니다. 서연아, 강남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니? 서연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강남이요? 할머니가 왜 강남에 가요? 저는 또 둘러댔습니다. 아, 친구가 거기 산다는데 한번 가보려고. 서연이는 그래요? 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버스랑 지하철 환승해서 가면 돼요. 제가 길 찾아드릴까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가르쳐준 대로 경로를 적어뒀습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서연이한테 오늘 볼일 좀 보고 온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낡았지만 얼룩 없는 검정 바지와 베이지색 점퍼, 머리도 빗고 얼굴도 씻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1시간 반을 달려서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역에서 나오니까 눈앞이 아찔하더군요. 높은 빌딩, 번쩍이는 간판, 잘 차려입은 사람들. 제가 사는 세상이랑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알려준 대로 유명한 사립 초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니 마침 학교 시간이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세련되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민정이가 나타날까? 그 꼬마를 데리러 올까? 20분쯤 지났을까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학교 앞에 섰습니다. 뒷문이 열리더니 여자가 내렸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진 속에 그 여자였습니다. 강민정. 아니, 제 딸 민정이. 저는 숨을 멈추고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긴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고 있었고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요. 영순이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젊었을 때 제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로등을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그때 학교 문이 열리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그 꼬마 준호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꼬마가 민정이한테 달려가 안겼습니다. 민정이는 꼬마를 안아 올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줄줄 흘렀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저기 있구나. 내 딸이 저기 있구나. 40년 만에 진짜로 보고 있구나.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민정이와 꼬마가 차에 타고 떠날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저는 겨우 몸을 돌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 생각도 안 나더군요. 그냥 멍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늦게까지 어디 갔다 와요? 연락도 없이. 저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친구 만나느라 늦었다고. 서연이는 그래요? 하면서도 뭔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봤어. 드디어 봤어. 민정이를 봤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봤으니까 됐다. 이제 마음 편히 살자.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더 보고 싶어졌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시 보고 싶고 더 가까이서 보고 싶고 그의 목소리도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마음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강남을 갔습니다. 서연이한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병원에 간다고, 관공서에 볼 일이 있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엔 그러세요?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이상하다는 눈치를 보이더군요.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가세요? 무슨 일 있어요? 없어. 늙으면 친구들 만나야지. 나도 친구가 있거든. 저는 그렇게 둘러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 앞에 가서 민정이를 기다렸습니다. 매번 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차만 오고 기사가 꼬마를 태워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 일주일에 1~2번은 민정이가 직접 꼬마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에서 가로등 뒤에서 버스 정류장 의자에서 멀찍이 서서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웃는 얼굴, 꼬마를 안아주는 모습, 다른 엄마들과 인사하는 모습, 저는 그 모든 걸 눈에 담았습니다. 어떤 날은 민정이가 꼬마 손을 잡고 학교 앞 카페에 들어가더군요. 저는 창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정이가 꼬마한테 뭔가를 사주고 꼬마가 그걸 맛있게 먹고 민정이가 꼬마 입가를 닦아주고 그런 평범한 장면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후볐습니다. 저 자리에 내가 있었으면, 저렇게 손녀한테 뭔가 사주는 게 나였으면, 아니지. 민정이는 내 손녀가 아니라 내 딸이지. 생각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민정이는 제 안에서 아직 갓난아기였습니다. 전 물리던 아기, 포대기에 싸던 아기. 그 아이가 저만큼 자라서 엄마가 됐다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학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옷이 젖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오늘은 꼭 민정이를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하교 시간이 됐는데 민정이 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떨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제 옆에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고개를 돌리니까 웬 젊은 여자가 서 있더군요.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였는데 밝은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할머니 비 맞고 계시네요. 괜찮으세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금방 그칠 것 같아서.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방 안 그쳐요. 일기예보 보니까 저녁까지 온대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저는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러다 감기 걸려요. 제가 역까지 같이 가드릴게요. 결국 저는 그 여자랑 같이 걸었습니다. 여자가 우산을 들어주고 저는 여자 옆에 바싹 붙어 걸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 근처 사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좀 멀리서 왔어요. 아, 그럼 손잡은 학교에 오신 건가요? 여기 학교 다니는 손자가 있으세요?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아, 네. 뭐, 그런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 근처서 일해요. 저기 그 호텔 문화팀에서요. 호텔이요? 네, 강태호 회장님 호텔이요. 할머니 아세요? 강 회장님 손자도 이 학교 다녀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요? 네. 준호라고 진짜 예의 바르고 귀여운 애예요. 가끔 호텔에 놀러 오거든요. 여자는 계속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대충 맞장구를 치면서 걸었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가 준호를 안다고? 그럼 민정이도 아는 건가?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들어가시면 돼요. 감기 조심하세요. 고마워요. 저는 인사하고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여자를 생각했습니다. 강태호 회장 호텔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준호를 안다고 했습니다. 혹시 저 여자를 통하면 민정이를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 그 학교 앞에 갔습니다. 마침 그 여자가 또 있더군요. 여자도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할머니, 또 오셨네요. 네, 또 왔어요. 여자 이름은 수빈이었습니다. 오수빈, 24살이라고 했습니다. 호텔 문화팀에서 행사 기획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밝고 활기찬 아이였습니다. 저한테 자꾸 말을 걸고 따뜻한 음료를 사다 주고 날씨가 춥다며 손난로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러지? 뭔가 속셈이 있나? 하지만 수빈이는 순수해 보였습니다. 그냥 친절한 아이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수빈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여쭤봐도 돼요? 여기 손자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예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왜 그래요? 수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봐서 아는데 이 학교 다니는 할머니가 없거든요. 다들 엄마 아빠가 데리러 와요. 할머니가 매번 오시는 건 좀 이상해서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빈이가 덧붙였습니다. 혹시 할머니 누구 찾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아이한테 말해도 될까? 40년간 아무한테도 안 한 얘기를. 하지만 어쩐지 이 아이한테는 말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수빈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 다니는 학생 중에 준호라는 아이 있지요? 네, 알아요. 그의 엄마가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딸이에요. 수빈이 눈이 커졌습니다. 네, 강민정 사모님이요? 할머니 딸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전에 입양 보낸 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보내서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그 애가 여기 있다는 걸. 수빈이는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군요. 할머니,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사모님 친엄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하더군요. 할머니, 사모님 만나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만나면 안 돼. 나는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하면 돼. 가까이 가면 안 돼. 왜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돈 받고 자식 팔아넘긴 년이 그 애가 나를 원망하면 원망했지 반가워하겠어? 수빈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건 할머니 생각이에요. 사모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빈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사모님을 좀 알아요. 호텔 행사 때 몇 번 뵀거든요. 되게 따뜻한 분이에요. 차갑게 보이는데 알고 보면 정 많은 분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빈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얼핏 들은 얘긴데요. 사모님이 친엄마를 찾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입양기관에 연락도 해봤는데 기록이 없어서 못 찾았대요.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모님이 친엄마를 찾고 싶어 하신대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민정이가 나를 찾고 있다고? 진짜로?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만나보세요. 후회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보면 뭐라고 할까? 왜 나를 버렸냐고 원망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 다리가 떨렸습니다. 수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생각 좀 해보시고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중간에서 다리 놓아드릴게요. 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내내 수빈이 말을 생각했습니다. 민정이가 친엄마를 찾고 싶어 한다.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말일까? 진짜 민정이가 나를 찾고 있는 걸까? 그렇다면 나도 용기를 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찬장 위에서 그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저. 사진 뒷면의 글씨. 민정아, 엄마가 미안해.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용기를 내볼게.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그 용기가 어디로 저를 데려갈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빨래를 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리더군요. 누구지?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그 꼬마, 강준호.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꼬마 옆에는 키가 큰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날씬한 여자. 민정이.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 여기에? 어떻게 여기를 알고? 민정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더군요. 실례합니다. 혹시 김복순 씨 댁 맞으시죠? 저는 대답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김복순 씨, 1984년에 아기를 입양 보내신 분 맞으시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문틀을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어떻게? 민정이 눈가가 붉어지더군요. 하지만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수빈 씨한테 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학교 앞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수빈이, 그 아이가 민정이한테 말한 거였습니다. 저는 멍하니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제 딸. 사진으로만 보던 그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안에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민정이와 준호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은 좁았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텔레비전, 다른 장판. 민정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엄마 옆에 바싹 붙어 앉았고요. 저는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습니다. 앉아야 하나, 뭐라고 말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입양된 건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양부모님이 숨기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어요. 민정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생각만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민정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준호를 낳고 나서는 더 그랬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 찾으려고 노력은 했어요. 입양기관에 연락도 하고 기록 찾아달라고도 했어요. 근데 그때 기록이 제대로 안 남아 있어서 못 찾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수빈 씨가 말해주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매일 학교 앞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고. 그분이 친엄마일 수도 있다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정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게 솔직히 화도 났어요. 왜 이제 와서 그런 생각도 했고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겨우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민정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 말 듣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눌러놓았던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민정아. 엄마가 미안해. 저는 계속 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준호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왜 울어요? 민정이가 준호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저분이 엄마 친할머니야. 엄마를 낳아주신 분. 준호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진짜요? 엄마 친엄마요? 응. 준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준호예요. 저는 울면서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그래. 준호구나. 안녕. 준호가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왜 울어요? 슬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기뻐서 그래. 너무 기뻐서. 그때 민정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가려고? 이렇게 짧게 보고 가려고? 하지만 민정이는 가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민정이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일어나. 민정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래 기다렸어요.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고 민정이를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안는 제 딸. 갓난아기였던 그 아이가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됐습니다. 민정아.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평생 미안해. 민정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더군요. 저도요.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원망만 했어요. 엄마 사정도 모르고. 미안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도 안아도 돼요? 민정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우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셋이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꿈이면 깨지 말아라.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우리는 몸을 떼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민정이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민정이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민정이를 보내고 나서의 40년을. 남편 수술, 과일 장사, 작은 딸 영순이, 그리고 서연이.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민정이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눈물을 닦으면서요. 제가 다 말하고 나자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동생이 있었어요? 영순이라고?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보내고 2년 뒤에 낳았어. 그 동생은요? 35에 병으로 세상 떠났어. 서연이, 내 외손녀는 그의 딸이야. 민정이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서연이가 제 조카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조카야. 민정이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시장에서 본 그 아이, 저랑 닮은 그 아이. 응, 그 애야. 준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그 누나가 우리 친척이에요? 제 사촌 누나요?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렇게 되네.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나 누나 생겼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웃으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앞으로 자주 볼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얼마든지. 이제 안 숨을게. 민정이가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따뜻하고 환한 웃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가 들어오더니 거실에 낯선 손님들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이분들 누구세요?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서연아, 앉아.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서연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정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정이도 서연이를 빤히 바라보더군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이분은 이모야. 엄마 언니. 서연이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꼬마는 내 사촌 동생이야. 서연이가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정이도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는 그 모습이 거울을 마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 이모예요?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민정이야. 내 이모. 서연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됐구나. 40년 만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정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저희 집에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민정이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고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쩔쩔맸습니다. 서연이는 아직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고요. 하지만 준호가 분위기를 풀어줬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한테나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성격이었습니다. 서연이한테 누나, 누나 하면서 따르고 저한테는 할머니,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끊임없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이 바구니 왜 이렇게 낡았어요? 준호가 빨간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 바구니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아주 오래전부터 쓰던 거야. 얼마나 오래요? 40년. 와, 진짜요? 준호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건 엄청 오래된 거잖아요. 민정이가 조용히 바구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바구니 언제부터 쓰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너를 보내고 나서부터야. 민정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받은 돈으로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어. 이 바구니는 그때 샀어. 버리려고 몇 번을 했는데 버릴 수가 없더라. 민정이가 아무 말 없이 바구니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테이프가 칭칭 감긴 걸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걸? 왜? 그냥요. 제가 갖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져가. 민정이가 바구니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아기를 안듯이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지더군요. 그날 저녁 민정이와 준호가 돌아간 뒤에 서연이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바구니 진짜 주신 거예요? 할머니 그거 아끼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 애한테 가는 게 맞아. 서연이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서연이가 걱정됐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모, 사촌 동생, 그리고 할머니의 숨겨진 과거. 서연이한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며칠 후 서연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 이모한테 물어봐도 돼요? 뭘? 이모가 자란 집이요. 어떤 집이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물어봐. 다음번에 민정이가 왔을 때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양부모님 어떤 분들이셨어요? 민정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좋은 분들이셨어. 부족한 거 없이 키워주셨고 대학까지 보내주셨어. 입양된 거 숨기지 않고 말해주셔서 나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고.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민정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님이라도 친엄마 생각은 늘 났어. 왜 나를 보냈을까?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날 기억은 하고 있을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정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기록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기록 같은 거 제대로 안 남겼어. 중개인이 알아서 했고 나는 그냥 아기를 넘기고 돈을 받았을 뿐이야. 민정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망 안 해요. 이제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어요. 오래 원망했어요. 근데 준호를 낳고 나니까 엄마 마음이 조금 알겠더라고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나 입양됐다고, 친엄마를 찾고 싶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찾으면 좋겠다. 나도 도와줄게. 저는 민정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사위는 어떤 사람이야?
민정이가 살짝 웃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바쁘긴 한데 가족한테는 잘해요. 시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아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다행이다. 민정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언제 한번 남편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준호 아빠한테. 저는 놀랐습니다. 나를? 네. 엄마가 친엄마시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되나? 재벌집 아들한테 시장 바닥 늙은이를 친척이라고 소개해도 되나? 민정이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민정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정이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래? 시어머니가 알게 됐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뭘? 엄마 얘기요. 제가 친엄마를 찾았다는 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래? 민정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만나보고 싶다고? 네. 내일 집으로 오시래요.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고.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재벌집 안 사람이 나를 만나겠다고.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혹시 나 때문에 민정이가 곤란해지는 건 아닐까? 민정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민정이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오셔야 해요. 피하면 더 안 좋아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40년 만에 딸을 찾았더니 이제는 재벌집 안 사람을 만나야 한다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다음 날 저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민정이가 보내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강남 어딘가에 있는 큰 집이었습니다. 집이라기보다 저택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까 다리가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문이 열렸습니다. 민정이가 나와서 저를 맞았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번쩍번쩍 빛나는 조명. 저는 두리번거리며 걸었습니다. 내가 이런 데 와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소파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7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강태호 회장 부인, 민정이 시어머니. 저는 다리가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민정이가 제 팔을 잡고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 제 친어머니 모셔왔습니다. 회장 부인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정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며느리 친어머니라는 거요?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40년 전에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네. 왜?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이 다쳐서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장 부인이 콧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돈 받고 자식을 팔았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정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세요. 뭐가 너무해? 회장 부인이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이잖아. 돈 받고 자식 팔았으니까 내가 우리 집에 올 수 있었던 거 아니야? 민정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 부인이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시죠? 우리 며느리 찾아온 이유가 뭐요? 돈이 필요한 거요?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돈이요? 돈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부자인 거 알고 연락한 거 아니에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온 거 아닙니다. 그냥 딸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회장 부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죠? 믿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회장 부인이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물러서지 않고 그 눈을 마주 봤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았지만 이것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 부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흥, 배짱은 있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입양된 거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회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반대했어요. 출신을 모르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마음에 안 들었죠.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고집을 부려서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고 결국 허락했어요. 민정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 부인이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온 지 15년이 됐어요. 그동안 흠잡을 데 없이 살았고 시집살이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버텼어요. 저는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정이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런 며느리 친어머니가 나타났다고 해서 반가울 리가 있겠나요? 회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불안해요. 당신이 우리 집안 흔들려고 온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딸이 행복한지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것뿐입니다. 회장 부인이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더군요. 당신, 회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 얼굴 봐도 피하지 않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 앞에 오면 기가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데 당신은 눈도 안 피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숨길 게 없으니까요. 부끄러운 과거지만 숨기지는 않겠습니다. 회장 부인이 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나도 가난하게 자랐어요. 저는 놀라서 회장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어릴 때는 끼니 걱정하며 살았죠. 밥이 없어서 물만 마시고 잠든 날도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회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식을 위해서 뭐든 할 수 있다는 거. 회장 부인이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당신 딸, 우리 며느리가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애는 열심히 살았어요. 당신한테 버림받고도 원망 안 하고 씩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와서 그의 인생 흔들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흔들지 않겠습니다. 회장 부인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앞으로 우리 집에 자주 오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초대하면 오세요. 밥도 같이 먹고 손자도 같이 보고 그렇게 하세요.
저는 멍하니 회장 부인을 바라봤습니다. 민정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 부인이 민정이를 바라봤습니다. 내 친어머니잖아. 이제 찾았으면 자주 봐야지. 숨기고 살면 뭐 하겠어. 민정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회장 부인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울지 마. 나 눈물 싫어해. 하지만 회장 부인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 부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딸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장 부인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요. 일어나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 부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김복순입니다. 복순 씨, 회장 부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해보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해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꿈이 아닌가? 40년 만에 딸을 찾고 재벌집 안 사람한테까지 인정받다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정이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저희 집에 오고 저는 한 달에 한 번 민정이네 집에 갔습니다. 회장 부인도 처음에는 냉랭했지만 점점 말이 부드러워지더군요. 밥 먹을 때 제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서연이와 준호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준호는 서연이를 누나 하면서 따르고 서연이는 동생이 생겼다며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호텔에서 행사가 있어요. 무슨 행사? 시민 피아노 연주회요. 호텔 로비에서 하는 건데 저도 가보려고요. 엄마도 같이 가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지. 그런데 민정이가 말을 덧붙이더군요. 근데 엄마, 그 행사 기획한 사람이 수빈 씨예요. 수빈이? 네. 우리 처음 연결해준 그 아이요. 저는 수빈이가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고 제 사연을 민정이한테 전해준 그 아이. 그애 덕분에 우리가 만난 거잖아. 고마운 아이지. 민정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 날 저와 민정이, 서연이, 준호가 함께 호텔에 갔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 반짝이는 조명, 그리고 가운데에 놓인 그랜드 피아노.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무대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시민 피아노 연주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수빈이가 말했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하시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 처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으신다고 합니다. 저는 멍하니 수빈이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깜짝 놀라셨죠? 이게 무슨 소리야? 민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부탁했어요. 엄마한테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 달라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나는 피아노 칠 줄 모르는데. 알아요.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수빈이가 마이크로 말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 무대로 나와주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한테 쏠렸습니다. 민정이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가세요, 엄마. 저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수빈이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건반 하나만 눌러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건반 하나를 눌렀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녹음된 피아노 연주를 틀었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로비를 채웠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수빈이가 마이크로 말했습니다. 이 곡은 김복순 할머니를 위해 민정 사모님이 직접 고르신 곡입니다. 할머니, 이 곡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빈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에게 드리는 노래예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 저는 피아노 앞에 서서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40년 전 저는 이 아이를 남의 집에 보냈습니다. 돈이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저를 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엄마에게 드리는 노래라니, 저한테 이런 노래를 들려주다니. 음악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정이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민정이가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민정이를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정아. 40년 동안 사랑했어. 서연이와 준호도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넷이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구나.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행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했어.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이모랑 준호 덕분에 저도 행복해요. 저는 서연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영순이 얼굴, 민정이 얼굴, 다 닮은 얼굴. 서연아. 네. 할머니가 40년 동안 숨긴 거 이제 알잖아. 원망 안 하니?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 안 해요. 할머니가 힘들었던 거 이제 알았으니까.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서연이. 며칠 후 민정이가 저한테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빨간 플라스틱 바구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민정이한테 준 그 바구니. 어라, 이거 왜 다시 가져왔어? 민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보세요, 엄마. 저는 바구니를 자세히 봤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새 것처럼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테이프 대신 예쁜 가죽끈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손봤어요. 이제 더 오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바구니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민정아, 고마워. 민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이 바구니로 제 과일 담아주세요. 제가 자주 사갈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 민정이와 준호가 시장에 왔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사과를 골라 그 빨간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손님, 사과 맛있어요.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정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머니. 많이 주세요. 준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도 사과 좋아해요. 그래, 우리 준호도 많이 먹어. 저는 바구니를 민정이한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딸한테 주는 과일이야. 민정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그날 저녁 저는 시장 문을 닫으며 바구니 놓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빈자리였지만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좀 후련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장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후련하진 않아.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서연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너무 많이 아팠거든.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아. 아마 평생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을 거야.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웃으며 서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제 그 아픔이랑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민정이가 옆에 있으니까. 내가 옆에 있으니까. 준호가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르니까. 서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40년 만에 내 손에 과일 하나 쥐어줬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서 다행이다. 시장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연이 손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40년 전 민정이를 보내던 그날 밤에도 이렇게 별이 떠 있었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눈물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별이 보였습니다. 또렷하게. 저는 서연이한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일 이모한테 전화해서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자고 하자. 네, 할머니. 준호도 데리고 오라고 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정아, 이제야 엄마 노릇하게 됐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늘했지만 기분 좋은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0년 만에 저는 다시 엄마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가슴에 묻어둔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 못하고 삼킨 미안함, 차마 꺼내지 못한 그리움, 용기가 없어서, 자격이 없어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싶어서 그렇게 평생 가슴속에만 품고 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민정이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면서도 찾아갈 생각은 못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돈 받고 자식 팔아넘긴 년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대방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요. 민정이도 저를 찾고 있었더라고요. 40년 동안 친엄마가 어디 있는지, 왜 자기를 보냈는지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만약 제가 끝까지 숨어 있었으면요. 그 애도 저도 평생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끝났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가슴에 묻어둔 사람이 있으시면요.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격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68배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40년이 지나서요.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늦었어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미안하다는 말, 보고 싶었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말은 언제 해도 늦지 않거든요. 받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면요. 그 말 한마디가 40년의 세월을 녹여버리거든요. 저는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시다면요.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문자 한 통 보내보세요. 아니면 그냥 찾아가 보세요.
그 사람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저처럼요. 민정이처럼요. 저는 오늘도 시장에서 과일을 팝니다. 빨간 플라스틱 바구니는 이제 민정이한테 갔지만 민정이가 새로 사준 바구니가 있습니다. 예쁜 보라색 바구니요. 손잡이에 민정이가 직접 술을 놓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렇게요. 서연이는 올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민정이가 등록금을 대줬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엔 사양했는데 민정이가 그러더군요. 이모가 조카한테 해주는 거야. 당연한 거야. 준호는 여전히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저를 따릅니다. 주말마다 시장에 놀러 와서 과일 파는 거 도와준다고 설칩니다. 도움은 안 되지만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회장 부인도 가끔 전화를 줍니다. 복순 씨, 밥은 먹었소? 그렇게요. 처음엔 서먹했는데 이제는 그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민정이는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장에 옵니다. 과일 사러 온다면서요. 그런데 과일은 조금만 사고 저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시장 옆 분식집에서 떡볶이 먹으면서요. 엄마, 이거 맛있다. 그러면서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평생 죄인처럼 사는 날들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믿으면서요. 하지만요. 용서는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면요. 상대방도 그 손을 잡아줄 준비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68배요. 늦었지만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만 시장 문 닫으러 가야겠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거고 저는 또 과일을 팔 거고 민정이는 또 저를 보러 올 겁니다. 그게 제 일상입니다. 40년 만에 되찾은 소중한 일상. 여러분도요. 오늘 하루 소중한 사람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말해보세요. 보고 싶었어? 미안했어.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요. 누군가의 40년을 녹여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듣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이어폰 끼고 창밖 보면서요. 아니면 밤늦게 잠이 안 와서 이불 속에서 듣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설거지 하시면서 듣는 분, 운전하시면서 듣는 분,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다면요. 그 사람한테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도 민정이를 40년 만에 찾았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용기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요.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댓글로요. 오늘 어디서 들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남겨주시면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야기도 듣고 싶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